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는 미국 중소도시의 한 상가안.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손님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직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칼로 위협하며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남자에 비해 너무나 작았던 이 여성은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목적으로 그녀를 끌고 가는 걸까요?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좋아요 꼭 눌러주셨나요? 이제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모리슨입니다. 저는 30세의 변호사로 뉴욕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중국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돼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동양학 수업을 듣다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특히 공자의 가르침, 노자의 심오함, 삼국시대 영웅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공자는 인의예지를 갖추고 정의로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노자는 삶에서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삼국지를 통해 전략과 미덕 모두 갖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것과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처세술을 배웠습니다. 중국 철학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레 이것들을 소재로 한 중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사극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무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영향으로 중국 무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날아다니지는 않겠지만 격투기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교환학생으로 칭화대에서 6개월간 공부했어요.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고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밤을 샜어요. 방학 때는 만리장성과 자금성의 웅장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한참을 걷다 지쳐 들어눕기도 하고, 북경오리와 마라탕, 매운 가재 요리가 좋아서 매일 먹다시피 한 적도 있고, 아침마다 공원에 모여서 우아하게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을 보며 따라하기도 했어요. 베이징에서 본 중국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3학년 때는 중국어에 어느 정도 능숙해져서 자연스레 중국 유학생들과 어울렸어요. 미국 친구들은 그런 저를 좀 이상하게 보았지만 중국어로 대화하고 중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어요. 우린 맛있는 중국 요리를 배달시켜 먹으며 밤새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이 얼마나 찌질한 민족인지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국가 간의 라이벌 의식이려니 했는데, 한국은 들을수록 충격적인 나라였어요. 중국 친구들은 한국을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라고 했어요. 한국은 항상 중국의 그늘 아래 있었고, 한국 문화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베낀 것이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가져간 건데, 한국인들은 중국 것을 훔쳐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를 좋아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들의 말처럼 한국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발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아직도 매우 가난해. 보통 사람들은 수박 사 먹기도 힘들어서 수박 껍질로 김치까지 담가 먹는다더라고. 맞아,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도 제대로 못 먹어. TV에서 보는 건 다 거짓이야.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영상은 전부 연출된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대. 한국 내에서는 젊은이들이 칼국수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그런 건 외국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히 막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에 비해 항상 귀티가 났었는데, 저는 그것이 가난을 숨기기 위해 철저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어. 한국 역사, 문화, 음식, 심지어 무술까지도 모두 중국에서 베낀 거야. 근데 뻔뻔하게도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행동해. 한국은 항상 중국을 질투해왔어. 우리가 가진 걸 갖고 싶어서 항상 중국 것을 훔쳐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지. 한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은 예전에 한자를 썼는데 한국 사람들이 멍청해서 한자를 모르니까 세종이란 왕이 한글이란 걸 만들었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아무도 진짜 글자로 취급하지 않았대. 귀족들은 여전히 한자를 썼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한글을 글자가 아니라고 무시했대. 한자가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다들 한글만 쓰는 거야. 학자나 기자 같은 똑똑한 사람들은 한자를 썼고 신문에도 한자랑 한글을 같이 썼는데 국민들이 무식해서 못 읽으니까 한글로만 쓰는 거야. 그런데 웃긴 건 이제 와서 한글이 한 천재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글자고 세상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나 아주 포장을 멋지게 해서 자랑하고 다니더라.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인은 꽤 멍청한데 운 좋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학교에 모여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를 모방해서 만든 열등한 문화라고 생각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믿었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새 그 생각들은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 학생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캠퍼스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마주치면 그들이 어떻게 중국 문화를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집에 가면 수박 껍질로 만든 김치를 먹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점을 지나칠 때면 아, 저기서 파는 고기는 진짜 소고기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의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는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근처에 경찰이 있었고 강도가 노렸던 건 제가 아니라서 별 피해 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 사건 이후 저는 호신술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소룡이 만든 절권도의 원류인 영춘권을 배우면 저도 중국 사극처럼 제 자신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영춘권을 수련하면서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육이 생기고 유연성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강해졌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영춘권은 단순한 무술 그 이상이었어요. 음양의 조화, 기의 흐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영춘권에 녹아 있었어요. 영춘권을 배우는 것은 제게는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술, 특히 한국의 태권도와 비교하면 영춘권의 우수성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올림픽을 보면 태권도는 그저 화려한 발차기나 하는 쇼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걸 실전에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영춘권은 달라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라는 것에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그저 스포츠일 뿐이지 진정한 무술은 아니라는 뜻이죠. 게다가 태권도의 역사도 믿기 힘들어요. 고대부터 내려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친구들 말대로 중국 무술을 베껴 만든 걸 거예요. 한국인들은 항상 중국의 것을 가져다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으니까요. 태권도를 무술이라고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고 영춘권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진정한 무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까지는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오후 저는 새 핸드폰을 사기 위해 휴대폰 가게에 들렀어요.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는 조용했고 직원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기 위해 조심스레 움직였죠. 직원용 탈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새로 전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어요. 한 남자가 여직원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든 채 여직원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영춘권이 스쳐 지나갔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춘권은 무기를 들고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무술이라 맨손으로 거기다 칼을 든 상대를 상대하기엔 힘든 데다가 저는 싸우는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키기 위해 배운 무술인데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비명소리는 더 커졌지만 저는 두려움에 떨며 911에 신고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가게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뒤를 이어 가족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뛰어들어갔어요. 그들 중엔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와 나이든 여자도 있었어요. 아마도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치는 사람이 나올까봐 걱정되어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초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중년 남성의 발차기 한 방에 범인이 날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 위력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거야.
제 머릿속에선 이 말만 들렸어요. 가족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중년 남성과 다른 두 남자는 범인을 제압했고 두 여성은 피해 여성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옆 건물로 향했는데 간판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방금 본 그 놀라운 기술이 바로 태권도였다는 것을요. 그들의 침착하고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한 뒤 경찰은 그들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몸살이지 않고 나서준 덕분에 한 사람을 살렸다고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한 가족이었고 놀랍게도 모두 태권도 검은띠 소지자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무려 8단의 그랜드 마스터래요. 보안관과 경찰이 계속해서 고맙다고 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신기했습니다. 특히 보안관은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런 그가 보안관 모자도 벗고 고개를 숙여가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8단의 그랜드마스터 분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가족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런 감사 인사를 받으면 우쭐하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나중에 방송과 신문에서도 몇 번이나 나왔지만 한사코 자신들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더라고요. 태권도를 배우면 저렇게 되는 건지 그분들 원래 성격인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태권도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동시에 영춘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실전에서 전혀 쓸 수도 없는 무술을 계속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쌓아둔 제 편견의 벽이 녹아버리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태권도 아카데미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어제 본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하는 것 같아 왠지 보기 좋았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는 삶의 철학이지요. 관장님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는 배우는 과정 중에 익히는 정신에 있습니다. 관장님의 큰아들인 사범님이 덧붙였어요. 태권도는 실전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력한 발차기와 빠른 손동작의 조화, 그리고 유연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의감입니다. 두 분의 말을 들으며 제 안의 편견의 벽이 또 다시 깨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족의 단합된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태권도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관장님의 부인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함께 수련하며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해요. 그들의 제안으로 그날 오후 수업을 참관하기로 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장에 들어온 아이들이 하나같이 입구에서 멈춰서서 관장님과 사범님들께 두 손을 가지런히 맞잡고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관장님과 사범님들도 함께 고개 숙여 인사를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태권도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꿔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정신은 바른 생활 태도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들은 처음 봅니다. 제가 감탄하자 관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태권도에서 예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덕목이에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의 모습에서 계속 감동을 받았어요. 대련을 시작할 때마다 상대방과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끝났을 때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상대방을 실수로 세게 가격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관장님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태권도의 정신은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불굴의 정신입니다. 관장님의 말씀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예의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염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인내는 어려움을 견디는 힘, 극기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정신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태권도구나.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자 인성교육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이런 가치들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전 경험들을 떠올렸어요. 중국에 있을 때 보았던 충격적인 중국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택시에서 탄 여성 승객이 기사에게 발을 들이대다 기사가 발을 치워달라고 오히려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다고 화를 내며 기사를 발로 찼던 일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여성은 기사가 운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찼었어요. 본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또 도로에서 벤츠가 갑자기 앞에서 달리던 택시의 앞을 막고 차를 세우더니 기사를 폭행하면서 네가 죽으면 돈 물어주면 된다 고 말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당시엔 그게 그냥 단편적인 뉴스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여행 중에도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었거든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용변을 보는데도 부모들이 혼내기는커녕 옆에 서서 기다리고 치우지 않고 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심지어 길에서 용변을 보는 성인 여성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또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하는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고 창가 자리로 바꿔달라며 다른 승객과 머리 잡고 싸우는 할머니도 봤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지금 이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보니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이 태권도장의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기에 그렇게 자랐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것과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문화를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한국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어떠세요? 태권도를 처음 접해본 소감이? 수업이 끝나고 관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화려한 발차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철학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관장님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어떤 점이 특히 인상 깊었나요? 우선 동작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점이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단련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도 놀라웠고요. 제 말에 관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맞아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단련하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사실 제가 배웠던 영춘권과 비교하게 됐어요. 영춘권도 훌륭하지만 태권도에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요. 더 역동적이고 실전에서도 유용해 보이고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든 무술에는 각자의 장점이 있죠. 중요한 건 그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불꽃이 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노자를 통해 익혀오던 비난하지 않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태권도에서 발견했거든요. 태권도를 통해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관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환영합니다, 레이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태권도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태권도를 접한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영춘권의 한계를 태권도가 보완해주는 걸 경험했죠. 특히 태권도의 철학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불굴의 정신. 이 가치들이 삶의 지침이 되어주었죠. 변화된 제 모습을 중국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너마저 그렇게 변했어? 라며 실망감을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고 심지어 몇몇은 저를 배신자 취급하며 절교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게나 깊었다니 충격이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제가 발견한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제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문화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옳지 않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등록하고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태권도 도장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제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태권도는 운동을 넘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문화의 가치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태권도 정신으로 살아가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글로벌 시민이 되고 싶어요. 태권도를 통해 배운 불굴의 정신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저를 어떤 놀라운 경험으로 이끌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